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고대 국가의 사상에 대해서 불교까지 다루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유교와 풍수지리설, 그다음에 다양한 민속신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유학이라는 사상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유학의 시작을 먼저 알아야겠죠? 유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바로 공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공자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한 5세기경까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인데 당시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의 땅덩어리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서로의 패권을 다투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바로 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이 인은 한자로 쓰면 어질 인자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엄격한 벌을 준다거나 엄격하게 벌을 주기보다는 어진 마음으로써 사람들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공자의 유학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냐면 우리 삼국시대 유명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중에 오륜 중 하나인 군신유의를 살펴보면 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즉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 즉 어떤 국왕 중심의 지배 질서를 뒷받침하는 그런 도덕 규범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국은 이런 유학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할 관료들을 양성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런 관료들을 길러내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우리 대표적인 게 고구려 소수림왕이 세웠던 태학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라시대에는 아주 재밌는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임신년에 세워진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 돌이라고 해서 이걸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임신년 6월 16일에 신라에 있는 두 청소년이 같이 맹세를 하면서 이 돌에다가 글자를 새긴 건데 바로 뭐 시, 상서, 예기, 전 같은 유학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하고 그 맹세를 돌에다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자, 뭐 미적분 1년 안에 꼭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돌에다가 새기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쵸, 뭐 수능에 나온다거나 시험에 나온다거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당시 신라 청년들이 이 유학 경전을 열심히 읽었다는 걸 볼 때 당시 고대 국가에는 유학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한자와 유학이 우리나라에 점차 보급이 되었고요. 당시 유학 교육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사람들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임금한테 충성해라 같은 그런 국왕 중심의 지배 질서를 뒷받침하는 도덕 규범을 장려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면서 역사서 편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삼국시기 역사서는 언제 많이 적혔냐면 바로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시절에 많이 역사서가 편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국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죠. 역사서를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국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통일신라와 발해를 같이 부르는 남북국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학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또 유학으로서 통치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통일신라부터 먼저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비교적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었죠. 그런데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유교 경전을 읽히고 이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읽었느냐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이 관리를 등용하는 이런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그게 바로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건데 원성왕 때 잠깐 실행이 되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관리를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아닌 신분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누가 많이 반대를 했을까요? 그렇죠. 진골귀족의 반대가 극심해서 잠깐 실시되었다가 바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발해는 어떻게 유학적 보급을 했는지 살펴보면 자, 우리 발해의 삼성육부를 배웠습니다. 왕 아래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해서 삼성 그리고 그 아래에 충인의 지예신이라는 이 부를 6개가 있어서 육부라고 배웠는데 다른 당나라나 고려 같은 경우는 그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부서 이름이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 군사 업무를 하면 병부, 병사 병자를 써서 이렇게. 그런데 발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인이 예지신, 충성. 이거 어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인가요? 그쵸, 유교죠. 그래서 유교적인 육부의 명칭이 드러나는 걸 봤을 때 발해 또한 유교를 굉장히 중시했겠다.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에 마찬가지로 유교 덕목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맞아요. 통일신라 시기에는 신문왕이 세운 국학, 그 다음에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일신라 시기와 발해 시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한 유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통일신라의 유학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일단 유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국왕 아래에서 국왕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진골귀족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육두품 출신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통일신라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눈치를 챘을 거예요. 바로 육두품 출신들이 대부분 유학자였어요. 첫 번째 유학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강수, 뭔가 이름부터 되게 강렬하죠.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신라의 3대 문장가래요. 이 3대 문장가는 아주 재밌게도 이 다음에 나올 설총 채치원까지 포함해서 바로 3대 문장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글을 잘 썼냐면 이 사람이 활동한 시기가 바로 신라 통일 기간이었는데 국외로 문서를 많이 보내야 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외교 문서를 이 사람이 거의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열왕이 특히 당나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어려워했었는데 강수가 답장을 딱 쓴 걸 보고 아 정말 너 글 잘 짓는다 라고 하면서 강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줄 정도로 글을 잘 썼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학자는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설총이 나는 누구의 아들일까? 라고 묻고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원효입니다. 원효 대사는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스님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궁금하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은 아버지랑 다르게 또 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할미꽃이라고 했는데 왜 할미꽃이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이 꽃의 왕에 대해서 내리는 충고라는 뜻인 화왕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 화왕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꽃의 세계에 왕이 모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신의 옆에 둘 신하를 구한다라는 공고를 탁 내린 거예요. 이때 정말 예쁘게 생긴 장미랑 그 다음에 정말 쪼글쪼글 못생긴 할미꽃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모란꽃이 고민을 하다가 예쁜 사람은 별로 없어 라는 아주 속물적인 멘트를 남기면서 장미꽃을 택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미꽃이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아첨만 할 뿐이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미꽃이 딱 얘기를 내리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충고해 줄 줄 아는 나 같은 사람을 옆에 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 왕 옆에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 진골귀족과 그 다음에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육두품을 이렇게 할미꽃과 장미꽃에 비교를 해서 왕에게 충고를 남기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글을 잘 썼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학자는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우리 통일신라 하대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어요. 해운대, 그쵸? 최치원의 호가 해운이라고 해서 해운대라고 했었죠. 이 최치원은 중국에서 엄청난 문장력으로 유명했어요. 저서 중에 유명하게 황소, 경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냐면 당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전에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황소의 난이 얼마나 컸냐면 그렇게 크고 튼튼했던 당나라가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 큰 난이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최치원이 당나라의 외국인, 과거인, 빈곤가에서 장원급제를 해서 지방의 지방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황소를 꾸짖는 글을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토황소 경문이에요. 이 글을 읽은 황소가 반란을 접었을 정도로 엄청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이런 뛰어난 인재가 신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신라가 멸망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당시 여왕이었던 진성 여왕에게 시무십조를 바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신라뿐만 아니라 발해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학자들이 나왔는데 양태사나 왕효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서 통일신라 유학자의 사람들이 장원급제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과거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발해에 사람과 신라의 사람이 서로 급제자를 다투면서 한번 외교적인 마찰이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고려가 되면 이 유교와 불교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기 국가에서는 주로 불교를 많이 채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려 시기가 되면 불교는 정치 이념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고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선택하고 불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양을 위한 그런 사상으로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려운 한자를 들고 왔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유교는 나라국, 다스릴지,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사상이고 불교는 개인의 몸 신자에 닦을 숫자예요. 그래서 개인을 수양하는 사상이다 라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가 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자면 수신, 그 몸을 수양하는 것과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제가 집을 다스리는 것, 가정을 다스리는 것, 조금 더 나가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 이상이 바로 평천한데 바로 불교는 여기까지 몸을 다스리는 이 정도지만 유교는 치국을 담당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어떻게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겠다라고 탁 선포를 하는데요. 고려 성종 때의 신하였던 최승로는 이 시무 28조에서 이렇게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며 유교를 행하는 게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종에게 말하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기에는 광종 때 과거제라고 하는 유학적 능력으로 관리를 등용을 했었고 또 성종 때가 되면 국자감 같은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지식인을 관리로 삼는 관행을 펼쳤고요. 그런데 무신집권기가 되면 무신의 반대말이 바로 문신이잖아요. 유교적 문신. 그래서 다소 문신의 지위가 위축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원간섭기가 되면 선생님이 원나라에 갔던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들여온다고 했죠? 네, 유학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성리학을 들여왔다고 했어요. 이 성리학을 집중적으로 믿은 이 무리를 뭐라고 했냐면 신진사대부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가 조선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학습지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유학이 다른 게 아니라 관료를 양성하는 그런
사상이었고 특히 국왕 중심의 지배 질서를 뒷받침하는 도덕 규범의 수준이었다라고 했어요. 고구려 시기에는 소수림 왕이 세운 태학이 있었는데 요거는 수도에 세운 거예요. 수도를 가운데 중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지방에도 학교가 있어야겠죠. 지방에 세운 학교는 경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쌤이 지방을 바깥 외자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백제에는 유교에 춘추, 역, 서, 시, 예기 같은 5개의 경전이 있어요. 유명한 걸. 그거를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경의 각 경전마다 엄청 이 경전을 완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도 쓰는 말인데 박사라고 하죠. 그래서 오경 박사를 두고 이 각 박사 아래 수제자를 기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로 유학 교육을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천문력, 달력할 때 역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뒀고 또 의학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뒀어. 그래서 역박사, 의박사 두고 이 아래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신라는 아까 재밌게 봤던 돌이었죠. 임신, 서기석 같은 걸 뒀다. 그 다음 역사서로 국왕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했어요. 자, 통일신라 시기 남북국 시대에 보면 통일신라에는 교육기관인 국학이 수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아주 잠깐 실행했던 독서 상품과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수도에 뒀었고요.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살펴보면 강수라는 사람은 외교 문서에 굉장히 능했고 그 다음 설총 같은 경우는 화왕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치원은 토항소 경문이라는 글도 남겼고 시모십조라는 글을 남겼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대부분 다 뭐였죠? 네, 맞아요. 육두품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해는 양태사나 왕효렴 같은 문장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당나라의 외국인 시험인 빈공과에서 응시를 하고 급제를 했다. 그 다음 고려 시기가 되면 다른 게 아닌 치국, 정치의 이념이 되었는데 광종 시기에는 뭘 했었죠? 네,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 성종 때는 뭘 했었냐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통치를 했었는데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을 뒀어요.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자, 국자감은 수도에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도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거를 향교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유교적 지식인을 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무신 집권기에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 자신들을 천대했던 이 문신들을 다소 약화시켰다고 했었죠. 원 간섭기 때는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에 갔다가 유학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성리학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거를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려인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고려 전기에는 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역사 인식을 띠는 역사서가 많이 편찬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인종의 명을 받아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딱 자신의 이 책을 쓴 이유가 딱 드러나는데 임금의 선악, 나라의 안위 같은 거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남기고 알리기 위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고려 후기가 되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계속해서 고려가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특히 몽골의 침입으로 원 간섭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 우수성과 우리 스스로 주인이다라는 자주의식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쌤이 보여줬던 이 이규보가 굉장히 글을 잘 썼다고 했잖아요.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동명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구려 주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 주몽의 건국설화를 들으면 약간 믿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애기가 활을 쏴가지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맞췄다더라. 이런 거 아래서 태어났다더라. 이런 걸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게 환상이 아니라 되게 성스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동명왕 일이 신이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고구려 주몽인 동명왕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왜 고구려에 대해서 썼을까요? 그렇죠. 고려 나라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고려가 계승한 나라인 고구려의 역사를 높임으로써 고려의 역사까지 한층 높이겠다 이거죠. 또 살펴볼 거는 바로 몽골 침입 시기에 써진 책인데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삼국유사는 앞서 봤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이 사람이 된 옥녀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믿기가 힘든 이야기들은 김부식이 다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이련 같은 경우는 이런 신비한 이야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이런 걸 다 역사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시조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운 사람들의 다 신기한 이야기들이 괴이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그냥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성스러운 민족이 후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민간에 있는 신화, 설화, 문학 이런 거 다 아예 기편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로 다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단군 조선이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야 라는 걸 기록한 게 이 삼국유사이고 또 이승유가 지은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러 번 신라 하대에서도 들어본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배울 건데 풍수지리설은 저 지형에 따라서 이 지형이 좋은 곳인지 기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려 시기가 되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도참사상이라는 것과 같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수지리설을 처음 들여왔는데 이 풍수지리설이 고려 시기가 되면은 뭐 나라의 수도를 정한다든지 뭐 이 지역이 명당이기 때문에 다음 나라가 등장할 곳이 바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경향이 조금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이 풍수지리설과 결합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 유교, 그리고 뭐 풍수지리설 같은 것과 같이 고대 국가 때 굉장히 중시된 사상인데 현재는 많이 믿지 않는 사상이 있어요. 바로 그게 도교예요. 도교는 불로장생하는 그런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민간 사상들이 같이 결합이 된 그런 사상인데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과 현재의 즐거움, 그리고 이렇게 뭔가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건 평민들은 못했겠죠. 대부분 귀족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도교를 향유를 했고요. 이 도교의 특징은 그 고대 국가의 예술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구려의 신도벽화라고 해서 막 동서남북별로 수호신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바탕이 되었고 또 이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산마다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산에 사는 이런 신성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걸 벽돌에 새긴 거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백제의 금동대학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막 봉황이 있고 용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다 이게 다 산봉우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산수무늬 벽돌처럼 산봉우리마다 다 표현을 했습니다. 고려시대 도교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과 그다음에 현세의 그런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기원하는 형태로 유행을 하였고, 왕실에서는 나라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함과 왕실이 번영할 수 있도록 비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종 때는 수도에 도교 사원을 건립하고 도교 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배층들이 믿는 사상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일반 백성들이 많이 믿은 민간 신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이런 사진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을 입구 같은데 큰 나무에 이렇게 오색 선을 묶어두고 앞에 돌 무더기가 많은 곳을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민간에서 올해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세요라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는데 이걸 선왕신이라고 해요.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용인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민속촌에 한번 용인 민속촌에 놀러를 갔었는데 이 사진에 있는 걸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짜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여기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무당 같은 거, 그래서 무속신앙도 많이 믿었고 산신, 산에 사는 신 같은 것도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고대 국가부터 고려까지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